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재현입니다. 박쌤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환우분들이에요. 암 환우분들인데 이걸 보실 수도 있겠다.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구독, 이렇게 좋아요 다 눌러주셨는데 왜 무지개건강이라는 용어를 썼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분이 질문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무지개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소수자도 의미를 하거든요. 무지개라는 게. 그래서 그 각도에서 물어보신 건지는 알겠는데 제가 무지개건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의학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자연치유력을 몸의 자가치유력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한 것들을 뭐 병원 현대의학을 의존하시든 뭐 이렇게 이제 선택의 문제들인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무지개 희망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바람 불었던 것이 뭐냐면 5칼라를 먹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7가지 칼라를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 제목을 붙인 건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역시 내 생각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일주일이 훅 갔는데요. 햇빛을 좀 많이 쐬셨나요? 햇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거기까지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햇빛은 생명한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비타민 D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힐링 팩터를 할 때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또 비타민 D를 하니까 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고 셀레늄 할 때도 셀레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충분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그럼 비타민 D는 비타민이냐 호르몬이냐 이런 논쟁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비타민으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호르몬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또 현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뭐 이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홀릭 박사께서 하신 얘기도 뭐냐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는 정말로 비타민이 아니며 호르몬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1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비타민 D는 외부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순차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합성되는데 뭐냐면 피부세포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 유사 분자의 전구체가 비타민 D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D의 원료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타민 D가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2단계의 활성화를 거치는데 하나는 간에서 하나는 신장에서 이 두 군데서 비타민 D를 활용을 해서 호르몬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두 군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간도 많이 지쳐있고 신장도 많이 지쳐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염 때문에 그래요. 해독을 둘 다 해독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해독 기관인데 여기 너무 지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죠. 그래서 52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이제 SPF라고 하잖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 그 SPF가 8인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바르면 차단제는 UVB 광선의 90%를 흡수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약 90% 감소한답니다. SPF가 30이면 그 능력이 99% 감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햇빛을 쐬야 되는데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한여름에 가장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반팔 반바지 입은 상황에서 뭐 한 15분에서 30분 사이만 받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햇빛이 암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피부암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이런 논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빛을 반드시 쐬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햇볕에 노출돼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발라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외선 차단제를 전혀 쓰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또 오해하고서 뭐 나중에 피부에 트러블 생겼다고 또 이렇게 어필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햇볕에 1시간, 2시간 정도 있어야 된다, 야외 활동을 한다 한다면 바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30분 이내라든지 뭐 1시간 정도까지는 굳이 이렇게 차단제를 안 바르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세포에서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으며 비타민 D가 더 많으면 이들 세포는 대사적으로 보다 활성적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을 더 잘 태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들은 다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흑인들인데 그럼 왜 흑인들은 흑인이 됐을까?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럼 흑인의 피부에 많은 게 뭐예요? 멜라닌 색소죠. 멜라닌 색소가 많은 이유는 너무 강한 자외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으로 가니까 그 햇빛이 필요 없어서 멜라닌 색소를 줄인 거죠.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얗게 되는 것 뿐인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근데 진짜 아프리카 흑인들 치고 지금은 이제 또 세상이 틀려지긴 했지만 흑인들이 뚱뚱한 흑인 봤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 마사이족이나 그들은 평균 키가 거진 뭐 185, 190 정도 되는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그들은 사냥으로 뭘 해요? 창 하나 들고 그냥 사자를 잡는 그 용맹스러운 그 부족에는 없어요. 날씬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 햇빛을 많이 쐬는 민족들은 뚱뚱한 사람이 없다. 근데 미국이나 선진화된 나라에서 흑인들은 어때요? 굉장히 뚱뚱하죠. 그건 이제 먹거리에 관련된 문제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햇빛을 쬐다는 것이 우리 건강을 억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햇빛을 많이 쬐을 경우 배불리 먹었을 경우에 지방세포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을 식탕해서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는 이 신호를 주는데 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는 이 억제 렙틴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좀 살이 쪄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뭐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되지만 뭐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냐? 햇빛을 내가 충분히 쐬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햇빛은 심장 발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쐬면은 고혈압, 심장 질환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햇빛을 많이 쐬면 어떤 게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존재하면 어릴 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겨울철에 친구들이랑 구슬치기나 뭐 여성분들은 고무줄 뛰기를 하다가 담벼락에 기대서 따뜻한 햇빛을 맞으면 어때요? 행복한 느낌이 들죠. 엄청난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햇빛은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쪽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햇빛을 자꾸 쐬라고 하죠. 그런데 어때요? 우울하다 보니까 밖에 안 나가게 되죠. 그래서 더 악순환의 사이클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굉장히 많이 쐬는 게 좋고요. 뼈 건강, 세포 건강, 그 다음에 장기 건강 이런 것들에 굉장히 햇빛이 유용하고 근육에도 근력을 지지해 준답니다. 햇빛을 많이 쐬게 되면.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낮춰준대요. 다발성 경화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춰주고 뇌 건강, 그래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알츠하이머 및 치매를 예방해 주는 게 비타민 D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햇빛을 많이 쐬면 이런 것도 많이 좀 조절이 되고요. 기분 관련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계절성 정동장애, 월경전 증후군, 그 다음에 수면장애,
그다음 행복감을 상승시켜 주고요. 햇빛이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햇빛을 많이 쐈다고 해가지고 누가 세금 거들어 오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또 비만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강화된 우유, 시리얼 및 주스를 많이 섭취하고 게다가 복합 비타민까지도 복용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햇빛을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사람들은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식사 공급원에서 얻는 비타민 D는 매우 적다. 비타민 D는 주로 기름진 생선, 버섯이나 햇볕에 말린 버섯, 그리고 우유, 오렌지, 주스, 요구르트, 일부 치즈와 일부 시리얼 같은 강화식품에 들어있다. 그런데 강화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햇빛을 쐬고 비바람을 맞고 난 그 자연적인 상태를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되는데 강화를 시켰다라는 것은 결국 거기다가 뭔가를 첨가를 했다는 얘기죠. 원래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성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주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는 뭔가를 첨가를 해서 강화를 시켰어요. 보톡스를 넣어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엔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또 뭔가를 보충을 해주죠. 실리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눈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뒤트임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앞트임도 답답해 보여서 또 앞트임도 했어요. 보충을 한 거라니까요. 보충을. 근데 나중엔 이게 어떻게 돼요? TV에서 나왔죠. 선풍기 아줌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괴물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비유를 든 겁니다. 음식에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음식 본연이 갖고 있던 거기에다 계속 뭔가를 첨가시킨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갖고 있는 효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난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장에는 뭐냐면 어류, 식물, 플랭크톤, 공룡과 인간, 그래서 비타민 D의 진화와 햇빛의 과학 해가지고 이제 한 챕터를 다 이걸 한 거예요. 모든 생명체한테 뭐가 필요하다고요? 햇빛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난 40년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 20만 년 이상 우리 종은 햇볕과의 특별한 관계를 즐겨왔으며 햇빛을 받으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혹은 우리가 왜 최적의 건강을 위해 다수의 햇빛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모를 때에도 그랬다. 햇빛이 또한 피부암과 피부의 조기 노화도 촉진한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 햇빛은 온통 건강에 해로우므로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정기적으로 피부과 의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캠페인의 배후에는 큰 돈이 걸린 이해관계가 있었다. 우리에게 쏟아진 정보의 공세 때문에 우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설득을 당했다라고 책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도 꽤나 명망이 있는 의사 교수님께서 이런 거를 책에다가 책임 못 질 얘기는 안 하겠죠. 햇빛은 모든 생명체는 햇빛 에너지를 먹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묻고 하시면 안 돼요. 지난 40년 동안 피부과학계와 보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도 사람들에게 결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했다. 이것이 현재 비타민 D 결핍의 세계적인 유행에 있어 주요 원인이다. 제약사들은 두려움을 팔 수 있지만 햇빛은 팔 수 없으므로 햇빛의 건강 효과를 홍보하지는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슬픈 얘기들이에요.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 어쨌든 좀 많이 좀 쐬세요. 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햇빛을 좀 많이 쐬셔야 돼요. 사실은 햇빛이 우리가 제일 피부암 중에서 무서워하는 게 흑색종인데 흑색종이 걸리는 부위를 잘 보셔야 돼요. 흑색종은 얼굴이나 손등이나 햇빛이 닿는 부분에 별로 생기지 않아요. 흑색종은 옷에 가려진 신체 부위에 대부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친 사람들도 아닌데 저 북유럽 쪽의 사람들은 햇빛이 있으면 온통 다 탈의를 하고 일광욕을 충분히 즐기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손과 손가락 사이나 몸에 곰팡이가 슬거든요. 햇빛을 못 받아서. 채광이 좋은 집에 곰팡이가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쓸거든요. 그러면 건물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몸에도 곰팡이가 안 쓸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과연 UV 차단제가 필요한 것인지, 햇빛이 필요한 것인지 각자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뭐 계속 이제 또 뭐 질병들이 많이 예방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또 이제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햇빛 노출이 일일 주기 리듬에 조절에 도움을 주어 계절성 정동장애, 폐경련 증후군과 멜라토닌 수치의 감소로 인한 우울증처럼 기분 관련 질환을 예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학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대한민국에 커피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니까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가장 뭐 만만한 게 뭐 커피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커피를 좋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쓴맛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좀 억눌러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화가 많이 나니까 쓴 커피를 많이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일면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번에도 뭐 언급하기도 싫지만 노원구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새 모녀를 젊은 애가 살인을 하고도 3일 동안 그 시체에 세구를 놓고도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자체가 엽기적이라는 얘기죠. 막 그 친구가 햇빛을 많이 보고 했다면 모르는데 스토킹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그 스토킹한 여자를 어디서 만났느냐? PC방 게임방에서 만나가지고 밖에서 정모를 하다가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여자 거부를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뭐 거절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한테 데이트 시체에다 거절 당할 수도 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무시됐다라는 그런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햇빛을 많이 안 쐈어요. PC방에서나 알바나 하고 하니까 햇빛을 많이 못 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되게 슬퍼요. 그래서 자외선은 UVA, UVB, UVC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고요. UVA는 탄력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쳐주고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 UVA가. 그 다음에 이제 유해산소, 프리 레디칼을 증가시키고 주름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이제 UVA. 그 다음에 이제 흑색종의 주요 원인이 UVA인데 UVA는 지상까지 거치면 안 닿는단 말이에요. 이제 UVB는 고에너지 유형의 광선으로 DNA와 단백질에 의해 흡수되고 침투력이 덜하다. UVB는 피부를 붉게 하고 장기적으로 비흑색종 피부암의 주요 기여 요인이다. UVB에 피부가 붉게 그을리면 UVB는 흑색종을 촉진할 수도 있다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햇빛을 쐬는 건 좋지는 않아요. 뭐든지 그렇거든요. 만년 먹은 산삼이 좋다고 1년 365일 10년 동안 만년 먹은 산삼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뭐든지 중용의 도를 지키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책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도가 150 나노그램인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몸으로 흡수할 수 없는 양이에요. 홀딱 먹고 365일 뭐 적도에서 산다고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흡수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타민 D가 햇빛만 충분히 쐬주는데 그 과도한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안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오존층이 깨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 오존층이 깨졌어도 비타민 A하고 UVA하고 UVC는 지상까지 도달하는 양이 극히 미량이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 홀릭 박사가 다 데이터로 뽑아 놓으셨으니까 믿으세요. 그래갖고 92페이지에 또 이렇게 빨간 글로 해갖고 박스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내용인데 그럼 읽어드릴게요. 햇빛은 신체가 만드는 여분의 비타민 D를 파괴하므로 결코 햇빛 노출로 비타민 D 중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몸에 비타민 D가 많으면 햇빛이 비타민 D를 합성도 하지만 과도한 내 몸에 많다 하면 햇빛이 그 비타민 D를 파괴시켜 버린대잖아요. 그래서 과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막 등껍질 벗겨지도록 뭐 쬐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보충제로부터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기 시작하려면 하루에 1만 IU 이상의 비타민 D를 최소 반년 동안 섭취해야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만 IU 이상을 계속 반년 이상을 섭취하면 과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성으로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지용성은 꼭 이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구역, 구토, 식욕 상실, 변비, 배뇨 빈도 증가, 갈증 증가, 방향감각 장애, 체중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체중 감소는 솔직히 많은 여성분들이나 대한민국 남성들 체중 감소면 조금 과하게 햇빛을 쐬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대부분 과도 아닌가요? 신체는 93페이지에 어느 연령에서든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비타민 D를 만드는 성분들을 우리 몸은 각 장기마다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간에도 있고 신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90살이라도 햇빛만 충분히 쐰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타민 D를 합성을 한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워낙 이제 햇빛이 노출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5,000ml, 10,000ml씩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잖아요. 안 되면 그거라도 드셔야죠. 왜? 직업상 사실 그렇잖아요. 직업상 저희 이제 둘째 누님도 그 아울렛 같은 데서 골프웨어를 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해 떨어질 때 퇴근할 때까지 밖에 나가는 일이 없거든요. 햇빛을 못 쐬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누님이 되게 재밌게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고 거짐 1번으로 동영상을 보시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답글을 재밌게 달아놨더라고요. 비타민 C와 비타민 D를 아주 잘 먹고 있다라고 답을 다셨더라고요. 그거라도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먹고 살기가 안 되는 분들은 그거라도 섭취를 하셔야 되지만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쐬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불행히도 지난 4반세기에 햇빛과 피부암 사이의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 주범은 제약업계의 화장품 사업과 내 생각에 일부 무지한 피부과 의사들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레저 문화가 확대되고 사람들이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코스메슈티컬 그래가지고 이제 양미 화장품 업계는 피부가 햇볕에 붉게 그을리는 것을 방지하는 크림을 개발해 사용자에게 그릇된 안도감을 심어주고 과도한 햇빛 노출을 조정했다. 난 발랐으니까 오늘 3시간째 있어도 돼. 막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게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돼요. 햇빛 쬐는 것도 적당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UV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적당해야 돼요.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101페이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햇빛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기는 하지만 규칙적이고 적당한 양의 비보호 햇빛 노출은 좋은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도 어때요? 아침에 햇빛이 되게 좋던데. 3장은 이제 다부진 몸 그래가지고 근육 및 뼈 건강에 미치는 마술을 해갖고 이제 비타민 D가 근육하고 뼈에 미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비타민 D가 칼슘을 뼈 안으로 안착시켜준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이렇게 칼슘의 운반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상식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육까지 미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시거든요. 요즘 이제 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깝게 저희 큰 누님도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셔갖고 머리를 좀 다치셨다는데 주변에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큰누님 같은 경우도 직업이 뭐냐면 이제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또 관절 수술까지 하셔가지고 걷는데도 불편하니까 누가 이제 집을 보러 오면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 외에는 내 사무실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 건강뿐이 아니고 근육의 힘도 약화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앞으로 못 살아도 40년은 살아야 될 낀데 걱정입니다. 햇빛 좀 보세요. 문 열고 나가서. 104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20대 골량이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30대 후반의 신체는 뼈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소는 경미해. 작다라는 얘기예요. 경미하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골소실은 매년 약 0.3에서 0.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20살까지 살아도 뼈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느린 소실의 결과로 골격은 덜 치밀해지고 보다 취약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나이가 들면서 가속화된다. 폐경 후의 여성은 매년 2에서 4%의 속도로 골밀도를 잃는다. 남성은 60세 이후 1~2%만을 잃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칼슘과 비타민 D,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뼈의 재료가 되는 것도 그렇고 근육의 재료가 되는 것도 그렇고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단백질 섭취가 풍부해야 돼요. 자, 비타민 D는 빵을 만들 때 효모와 비슷하다. 뭔가를 촉진시킨다라는 얘기예요. 효모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비타민 D가 이용되지 않으면 뼈를 만들 수 없다. 그러한 과정은 모두 부갑상선과 장에서 시작된다. 자, 여기에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죠. 뭐냐면 갑상선 수술을 되게 많이 유행했단 말이야. 갑상선 암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기관지가 있으면 여기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이 뒤에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갑상선이고요. 뒤에 있는 게 부갑상선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T3와 T4를 이용해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제 T3인데 얘가 이제 우리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해주고 우리 체온을 조절해주고 우리가 하여간 모든 에너지 대사를 다 이 갑상선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갑상선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구멍이 2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3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그건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게 비정상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칼슘의 내 몸의 양을 조절을 해준단 말이에요. 부갑상선. 칼슘을 조절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갑상선 암 때문에 갑상선과 부갑상선 다 떼내면 칼슘 조절을 어디서 해줘요? 해줄 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을 떼낸 분들은 부갑상선까지 다 떼낸 분들은 불행히도 다 떼내신 분들은 병원에서 호르몬제를 T3 호르몬제를 처방을 하면서도 같이 해주는 게 뭐예요? 칼슘제 처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게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불면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뼈가 약해지고요. 또 뭐가 약해질 것 같아요? 치아가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또 어떻게 돼요? 몸이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악순환을 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방지해 주는 게 뭐라고요? 비타민 D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갑상선에서 이게 다 살아있고 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칼슘이 부족하고 현대인들은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탄산음료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쓰고 버려지는 칼슘이 신장에서 다시 걸러주는데 탄산이 이 역할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98%의 칼슘을 다시 흡수해서 음식에서 들어오는 걸 뽑아 쓰는 것보다 내 몸에서 썼던 걸 재활용하는 게 몸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법인데 탄산은 신장에서 칼슘을 다시 재활용하는 98%를 못하게 만들어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음료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설탕도 마찬가지지만 탄산 자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소실되는 뼈는 우리가 120살까지 사는 데는 별 지장을 주지 않아요. 골절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불감상선을 제거한다든지 우리가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되게 많은 이제 골밀도 문제들이 생기고 특히 치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부식이 일어나는 이유가 칼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각자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말도 안 믿으실 거고 보시는 분들도 저놈 이상한 얘기 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결국 각자가 선택하는 문제죠. 저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드리는 거고요. 또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골연화증에 대한 얘기인데 겨울철에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골연화증은. 근데 이것도 결국은 햇빛을 많이 안 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쐬시라는 얘기고요. 벌써 이렇게 뭐 두 챕터 했는데 그냥 또 30분이 지나갔네요. 어쨌든 간 이번 주도 좀 햇빛을 많이 쐬시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 확진자가 700명대 가까이가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햇빛 많이 쐬시면서 또 건강한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